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2000년, 2007년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과 9월 말 UN 총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개최 시기는 9월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흐름상 북중,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종전선언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입니다. 일정은 가시화됐고 과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부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은 막역지우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여전히 남북회담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일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부실한 경협과 대북 제재에 대한 불편한 속내로 읽힙니다. 오늘 2부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주된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 경협 진전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망한 수준이다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는 북한의 교통인프라를 고리로 남북 경협의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박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는 국민연금 논란에 뿔난 여론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됐지만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뭐 얘기는 좀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4차 고위급 회담에서 일단 3차 정상회담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날짜를 딱 못 박진 않았죠. 예.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회담 직후에 날짜도 다 돼 있다. 예. 이렇게 언급을 했고 우리 그 수석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부분은 뭐 협의에 나가야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미묘하네요. 예. 예. 그 뒤에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북한이 초대한 주인이고 북쪽의 사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할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뭐 현실적으로 9월 초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네. 9월 초는 언제까지냐. 9월 10일까지다. 예. 그러면 이제 대략 북한의 이제 구구절 그 이후 9월 중순 정도.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저울질을 예. 시키면서 네네. 빈손으로 올 생각하지 마라. 예. 뭐 이런 뜻이 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도 좀 받아내고 네네. 이 경협 로드맵 준비도 좀 해서 와라. 그러니까 뭐 서울 평양 간에 도로, 철도 네네. 뭐 이런 정도는 깔고 오시라. 이런 예. 얘기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긴 합니다. 네. 이 뭐 한반도 운전자 롤인데 대통령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선물도 좀 가득 싣고 가야 되는 뭐 이런 부담이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뭐 워낙 여론이 들고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일에 원래 이제 자문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네네. 언론에 이 내용이 이제 미리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제 거세진 거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확정된 정부안 아니다. 네네. 라고 1차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논란이 이니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예.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험료는 그렇게 인상 안 할 거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받을 것. 그러니까 이 수령액은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린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지금 연금 기금 고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재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안 제시를 안 했어요. 어저께. 예, 그래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을 더 주자고 논의를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 예. 예,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그 16일 예정되어 있는 5당 원내대표들 오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오랜만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무려 이제 15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예. 지난해 5월 19일에 이제 한 차례 원내대표하고 이제 회동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청와대 쪽 얘기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와의 협치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다.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네. 있어요. 대통령의 관심사는 일단은 9월 남북 정상회담에 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또 좀 민생 이슈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 구성 문제도 지금 이렇게 화두로 던진 상태 아닙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청와대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협치 강화 차원에서 오찬을 갔는데 협치 내각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예. 팥수 없는 단팥빵. 예.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먹는 문제인데요. 이게 팔다 남은 회를 재활용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유권 해석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해산물 뷔페 그 식당이죠. 이 네네.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위에 놓인 뭐 찐새우랄지 회, 그다음에 이 중식, 양식 코너에서 남은 탕수육, 튀김류 이런 걸 걷어서 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 넣거나 뭐 유부 초밥에 포함시키는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언론 보도를 탔고 그런데 식약처가 진열된 음식물은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예. 또 판례도 뭐 그렇다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님이 입에 대지 않은 이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왔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니까 뭐 토다이 측도 이거 문제 없다라고 처음에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소비자 항의가 거세지니까 잘못 인정한다. 재조리 과정 전면 중단한다라고 사과문을 이제 발표하긴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식약처도 지금 뭐 이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하는 게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니까 네네. 실태 조사를 거쳐서 새로운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뭐 일단 진열한 음식, 그러니까 한번 내놓은 음식은 먹지 않았더라도 먹다 남은 음식으로 간주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사실은 뭐 균도 많이 이렇게 퍼졌을 테고.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식품 글쎄요. 위생법 필요하다면 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위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선은 하겠다 이런 반응인데 뭐 이렇게 된다면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노트 9, 갤럭시 노트 9 이게 국내 고객을 홀대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지난 9일 미국 현지에서 이제 공개가 됐고 그 미국 내에서는 반값 혹은 1+1 프로모션과 함께 사전 예약이 지금 돌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사전 예약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네. 예. 다만 이제 그 요금제 연동 공시지원금만 최대 23만 7천 원까지 지원한다. 뭐 SK텔레콤 월 11만 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네네.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오히려 선택 약정 할인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 국내 고객만 봉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측은 이건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판촉 전략이다. 예.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반면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거 삼성전자의 지원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반값 할인은 불가능하다. 네네. 라고 또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어요. 예.
지금 서로 해명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 정말 그런데요.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1+1 뭐 흔히 외국의 영어권 나라에 가면 buy one, get one 뭐 이렇게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영환 전 의원을 연결해서요. 바른미래당 상황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당대표 후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후보님. 이른 아침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어제 좀 나와서요. 날짜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또 12일, 13일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남북 관계 지금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정상회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좀 짧게 좀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비핵화가 또 비핵화 일정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좀 교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한반도 운전자론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적 잘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 교착된 전국을 푸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구체적인 내용, 뭐 때문에 지금 교착되고 있는지, 종전협 선언 같은 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대북 이슈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대북 이슈 관련해서는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판단도 있고 그런데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는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일관된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현 정부에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속에서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또 서로 협력해서 용성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부 사정 쪽으로 질문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후보가 경륜, 그리고 하태경, 정운천, 권은희 후보는 현역, 이준석 후보는 젊은 기술원. 자, 이런 것들로 일종의 슬로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 후보만의 강점은 뭐라고? 저는 그동안 선당 후사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당 창당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당하고 수도권 5선을 버리고 낙선했고요.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솥단지를 버리고 타고 온 배를 강에 가라앉히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고 또 이번에는 바른정당으로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낙선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을 사랑하고 헌신해왔다. 그것이 제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 지지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이 출범한 이후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지율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성적표에서 지난번에 참패가 이루어졌고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50%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이게 이제 곧 40%로 내려갈 것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40%, 4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곧 30%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집권당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율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책임지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모멘텀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선거를 책임졌던 분들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세론이니 또는 이 줄세우기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와서 계파 정치를 반대하고 또 진영 논리를 배격하고 그렇게 해서 야권 분열이라는 그런 비판 속에서도 국민의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는 전체 선거가 전멸한 상황에서 10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뭐 안심 논쟁을 벌인다든지 네네. 줄을 세운다든지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다니다든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안심 또는 그 선거 이후의 책임 부분 언급하셨는데 경쟁자 가운데 한 분이실 텐데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이 대세론, 일강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세론 일강이 됐는데 우리 당의 지지율이 5%가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신선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우리 당에는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또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혁신,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당은 아주 특단의 강심제를 놔야 되는 심장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그 대세론이라든지 뭐 줄세우기라든지 안심 논쟁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되지도 않는 집안에 전혀 망조가 들어있는 이 당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마사를 찌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심경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말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진 거 우리가 뭐 물론 일부 정세도 있었습니다만은 계파 정치가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공천 파동이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끊지 못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잡달아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좀 아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대선 후보군으로 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뭔가 성찰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 진흙탕 속에 끌고 들어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서부터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손학규 전 그 위원장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안정감 있게 안락사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경륜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나오시지 않는 것, 지금은 당대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의 변화, 우리 당의 새로운 인물의 출현, 또 이런 신진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시기 때문에 지금 꼭 당신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섰으면 좋은 일인데 이미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손 대표께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국민한테 설득하고 당원들한테 호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토론을 지금 앞으로 20일 동안 벌이게 될 거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아마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그 위원장은 출사표에서 바른미래당의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계 개편은 바른미래당이
분해되지 않고 네네. 안정된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이 그동안 눈길을 돌렸던 과거에 국민의당이 26.74%라는 정당 지지를 만들어줬던 국민들이 뭔가 변화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또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일부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것이 돌아와야만이 정계 개편의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 상태로는 바른미래당은 양당으로 흡수되거나 분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선결적인 것은 당을 화합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솜씨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민심이 필요합니다. 예. 민심의 벽돌을 지금 쌓아 올리지 않고는 절대로 정계 개편에서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뻑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지금 절실한 것은 우선 내부를 통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그 자유한국당의 개혁적인 인사들, 민주당에서 개파 정책을 반대하는 분들, 또 민주평화당에서 뭔가 민주당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 제3정당에 동의하는 분들이 함께 제3지대에서의 기득권을 벌인 재창당이 필요한데 네네. 그때까지 그 선결적인 것은 바른미래당이 통합되는 것이고 전당대회 네네. 과정에서 이 통합의 강도를 높이고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소 지나간 이슈가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뜨거운 이슈로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저격수다 뭐 이런 별칭이 붙으셨습니다. 이재명 그 변수가 결국에는 큰 요인이 됐었다는 건 얘기인데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 제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진실에 대한 것은 국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개 다 판단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저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검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집요하게 지금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격수라는 별칭은 참 고통스러운 별칭이고요. 네네. 이거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 또는 우리 정치권 안에 얼마나 집요하게 뿌리 깊게 내려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폐청산은 그동안 많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로남불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예. 둘킹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문제는 이런 분을 공천하고 또 검증하지 못한 당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네네. 또 이것이 제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영 논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그동안 해온 일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정치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이 구두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네. 같은 진영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이런 정치권 자세의 자정과 도덕성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제 김부선 씨가 SNS,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는데 이재명 지사로 오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뭐 사진 속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추가 폭로라든가 이런 부분 예정돼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잘 김부선 씨하고의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막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부선 배우께서 경찰 수사에 빨리 임해서 네네. 내용을 경찰에다가 진실을 알려주시는 일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재명 지사가 같이 또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진실이 밝혀질 텐데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찰 수사에 빨리 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협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정쟁도 중요하고 정파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집권당은 야당이었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 야당은 어떤 입장과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야당은 집권당 또 대통령이 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국민의 편에 서서 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영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남북 경협 문제를 안병민 박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죠. 3차 정상회담 세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세부 일정은 결국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북측이요. 경협 관련 인물들을 대거 포함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경협과 대북 제재의 실질적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경협 토대인 교통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의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이시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박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네, 이분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어제 있었던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의 공동 보도문을 보게 되면은 한 개의 협의와 네네. 한 개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역시 그 판문점 선언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한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합의한 내용은 역시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그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 철도성 부상이라든가 국토환경성 부상 또 민경협의 부위원장이 참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 사업의 실제 집행 부서의 책임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네네. 이제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진행이 지금 약간 지체되고 있는 이 그 철도 사업, 도로 네네. 사업, 그다음에 산림 협력 사업에 대한 북측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견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통 관련 부분, 철도 연결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유엔의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네, 대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시작된 2006년에 1718호부터 시작해 작년 12월 달에 2397까지 7번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재 대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재래식 무기 거래라든가 또 제재하는 대상의 단체라든가 개인 지정하는 문제 또한 해운이나 항공이나 운송 부분에 대한 이런 제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대북 교역, 금융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북한 출입하는 화물 검색 하는 이런 부분들, 선박에 입항 보로하는 것, 또 대북 항공유 공급 금지, 운송선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23975를 보게 되면은 아주 좀 특이할 만한 내용들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 또 차량을 이용해서 네네. 북한 측에다가 모든 산업용 기계류라든가 운송수단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송수단이라는 게 철도, 기관차들, 예, 철도 예. 차량들, 철도 부품들, 또 컨테이너, 그다음에 이제 교통 신호나 안전이나 교통 관제 시스템에 대한 장비들, 자동차, 항공기 부품, 선박 네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협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유엔 제재나 미국의 단독 제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위한 한국과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엔 관련 국가들의 이런 지속적인 이런 노력과 이런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의 해법을 가지고선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어떤 네네. 내용들이 좀 그럼 전개된다고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일단 종전선언에 대한 일단 그런 내용이라든가 북한의 네네. 비핵화에 대한 이런 서로가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서로 이런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네. 서로 우리가 일단 매개하고 서로의 어떤 이런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낮은 핫산 그쪽 지역대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자, 현재 가서 보니까 우리 교통 인프라 사업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오셨나요? 예, 역시 북한의 교통 인프라라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북한 인프라가 불편하고 불비하고 민망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역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하게 물자가 이동하는 어떤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일단 물자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이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시스템,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통합이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질성에서 동질성으로 전환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통이 아닌가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철도라든가 도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사안이고요. 소통이 네네. 전제가 돼야 되는 사안이라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이 같은 상황, 한반도의 이 경협 관련을 속된 말로 돈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이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권 이런 데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기업이라든가 금융권에서는 대북 사업 전담 팀을 좀 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공적적인 투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네. 새로운 어떤 활력을 찾는 투자처로서 북한이 지금 신중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의 특성에 좀 유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이런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북한 투자 10개명이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를 간행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 보면 매우 재미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 북한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 검토를 소홀히 하지 말라. 또 열악한 교통 인프라, 산업 인프라에 대비하라. 또 대북 사업에 사후를 걸지 말라. 또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주시하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우리가 경청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철도 연결이 되면 말이죠. 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해로라든가 육로라든가 항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으로 가서 상봉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한 간이 당장이라도 합의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철도나 도로를 통한 사람과 물자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네네. 이제 경의선 철도 같은 경우나 도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라도 바로 저희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단순한 남북한 간의 수송로를 인적 물적 수송로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또 여태까지 남북한 간에 갖고 있던 분단과 단절이라는 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연결이 합의돼서 곧바로 네. 착수한다고 했을 때 연결이 돼서 남과 북을 철도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시기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네, 지금도 이제 철도를 통한 이동은 가능합니다만은 이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일단 그 정시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네네. 또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교통수단을 타고서 북한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 교통사고에 만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북한 시설에 대한 정밀한 현황 그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 또 그걸 현대화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다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사 끝나는 단계까지 뭐 여러 가지 단계 있습니다만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남북의 경협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앞서서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을 경유해서 소위 말하는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타고 유럽까지 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 기회에 좀 한번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실지요? 예. 많은 분들의 꿈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서 뭐 이제 독일을 간다든가 또 런던을 가는가 이런 게 꿈이겠죠. 그런데 이런 꿈들은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던 꿈들이 아니고요. 이미 그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그 당시에도 벌써 송기정 선수가 일제하에 그 동경에서 올림픽 그 발대식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기차를 타고서요. 네네. 그 동경에서 시모노세키 배를 타고 부산까지 와서 부산서 신의주를 거쳐가지고서 하얼빈을 거쳐서 일단 그 독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게 다 운영됐던 철도고요. 이광수 선생도 이 서울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서 이르쿠츠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정이라는 소설을 쓰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남북한 분단에 인해서 끊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남북한 철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교통수단으로서 연결이 되고 이게 또 우리가 올해 그 OSJD라는 국제협력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사회주의국가 28개국을 그 한 나라처럼 사람과 물자가 운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인 이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조만간에 관련 국가 협의를 거쳐서 곧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달 한 포럼 기조연설 하셨을 때 보면 국민적 공감대, 경제성, 상호성 언급하셨습니다. 자, 경협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경협 사업이 막대한 이런 투자 금액이라든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퍼주기식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남북한 간에 이런 교통망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섬나라에 불과했던 우리가 일단 대륙국가의 통합을 의미하는 어떤 커다란 이런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건 국민적인 공감대, 그다음에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 경제성, 또 이제 상호성,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균형 개발의 파급 효과, 국제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과거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가슴.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의 빈민들을 보면서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런 뜨거운 가슴과 아주 이성적인 그런 머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박사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